영원한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마린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왕산마리나에서 그 세일요트 선주분들 그리고 그 크루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엔진하고 전반적인 기기장치 그리고 전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초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보제로 요 엔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세일요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얀마 그 3GM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건 이제 감속기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요 실제 엔진을 가지고 기본적인 관리 요령이나 아니면 소모품 교환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이따가 강의실에서 또 강의하는 모습으로 다시 뵙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 프리덤 요트 스쿨 제4강, 오늘 제4강 맞나? 맞습니다. 제4강 오전에는 엔진 교육을 시작합니다. 강사로는 웨스트마린 한승윤 사장을 초빙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엔진 수리의 최고 명인이에요. 제 블로그에도 최고 명인이다라고 쓴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쳐다보고 한승윤 사장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명강사를 모셨으니까 유익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경청하고 잘 배웁시다. 한승윤 사장을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백오남 한승윤 대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요트 크루시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는 어차피 다 요트들을 소유하고 싶으실 테고, 다 선장님이 되실, 캡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엔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관리하는 요령, 그리고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오늘 프리덤호에 있는 엔진하고 같은 엔진하고 감속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는 좁아서 못 보니까 저 화물차에 실려있는 엔진 교보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저희가 영상을 올릴 건데, 만약에 부인분들 모르게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모자이크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 먼저 제가 지금 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얘기가 두서없을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또 말이 풀립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일링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실 때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일링 요트를 타고 배를 타고 모보트라도 타고 바다로 나가신다라는 것 그 자체는 쉽게 다르게 표현해서 좀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바꿔가지고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오프로드를 달리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장도로를 달리는 게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바다로 나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그 행위 자체는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튜닝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타이어에다가 오프로드용 타이어, 머드 타이어를 달고 엔진도 튜닝하고 스노클도 달고 하고, 그리고 밀림도 달리고 사막도 달리고 그 다음에 강도 건너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험 그 자체죠. 모험을 떠나는데,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준비가 철저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기계장치가 없으면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 떠나서 집을 못 돌아옵니다. 바다는 그보다 훨씬 더 모험이 가득한 세상이죠. 근데
이따가 엔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금 엔진이 굉장히 외관이 좀 지저분하고 녹도 많이 나고 굉장히 오래된 엔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떠다니는 세일요트를 보시면 거의 다 저수준입니다. 깨끗한 엔진이 드물어요. 3배인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걸 믿고 어떻게 보험을 떠났냐는 얘기죠.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세일링이니까 엔진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 육지에 붙을 수도 있고 바람을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판인 게, 저 엔진이 하는 역할은, 세일링 요트에서 엔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장비예요. 그 엔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건,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아라마이나 수로를 지나가신다든가, 아니면 항구에 접안을 하신다든가, 뭐 마리나에 들어가고 꼭 배를 개류시킨다든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시설을 항해하는 조건에서는 그 자연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좁은 수로도 지나다녀야 되고 접안도 할 때는 항상 엔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냐? 만약에 그런 조건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뭐 여기 접안할 때 노 접어도 됩니다. 힘은 들지만 노를 저어가지고 열심히 붙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엔진은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그 세일링 요트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죽으면 남은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면 모든 전기장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동력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엔진이 전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엔진이 안 돌면 전기가 무한정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항해장치도 먹통이 되고 무선장치도 먹통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해에서는 별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세일링 요트를 하시는 꿈은 그거잖아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거. 그죠? 거의 다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만약에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엔진을 모르면 진짜로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엔진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단순해요. 고장이 잘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제어식 컨트롤러도 잘 없고, 대부분은 기계식이고, 일단 시동이 걸리면 연료를 차단하기 전까지는 시동도 안 꺼집니다. 계속 돌아요. 연료만 넣어주고. 전기장치가 다 차단되고 배터리를 다 분리해도 저 엔진은 계속 돕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일부러. 왜냐면 다른 문제로 항해 중에 엔진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저 엔진은 스타트 모터가 안 돌면 앞에서 레바로 막 돌려가지고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배려가 있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장이 잘 안 나고 내구성도 좋고 훌륭한 엔진이지만, 여러분이 관리를 안 하시면 사소한 거에서 엔진이 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아라파니오라고 아시죠? 네. 아라파니오 국제 2번 선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배를 다른 분이 사갖고 오신 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시다가 제주도 입항하기 전에 엔진이 터져가지고 저한테 해상에서 전화를 오셨었어요. 시동이 안 걸리고 꺼진 다음에 안 걸린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문제를 이것저것 차근차근 다 살펴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연료 라인의 문제였습니다. 연료 라인이 중간에 호스가 터져서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니까 엔진이 유지가 안 되는 시는. 근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 엔진은 전기장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연료입니다. 연료 탱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소 분리기, 연료 필터, 불안자, 분석 펌프까지 쭉 하나로 이어지는 그 장치를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질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거 다 죽어도 연료만 들어가면 돌아가는 엔진이, 그리고 거기다 오일만 자주 갈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배울 게 많지 않아요. 저 엔진은. 그 연료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그러면은 절대 밖에서 고생할 일이 없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궁금한 걸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포트쇼가 취소돼가지고 올해는 강의를 못했는데 매년 포트쇼에서 기초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라바이나에서는 그 이 업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의 얘기도 뭐 들어보고 다른 선수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배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두서가 없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엔진에서 뭘 궁금해 하시는지. 사장님도 세일 하시네요. 저는 베타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고치고 시운전하는 것만 1년에 뭐 수백 번을 타기 때문에 세일링은 전 지식이 없어요. 그거는 선장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메케닉.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배가 가서 엔진이 퍼지지 않고 집으로 올 수 있게. 여기가 집이거든요. 마리나가 배한테는. 집 떠났으면 다시 와야죠. 고생 다 했습니다. 모험 다 끝났으면 집으로 와야 되니까 집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나중에 사셔가지고 캡틴으로 독립을 하시든 아니면 크루로 나오시든 아무튼 여러분이 최후까지 안전하게 항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수하시는 게 좋겠죠. 세일요트는 사실 그걸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주로 파워요트를 하는데 파워요트는 엔진이 없으면 그냥 떠다니는 바디선이랑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엔진이 없으면. 근데 세일요트는 근처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종을 하셔서 바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 다음에 엔진이 부수적인 역할인 것 같지만 메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엔진이 사실 그러다 보면 별거 없더라. 관리하는 요령 매우 간단하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엔진 구조가 일단 심플하니까 네. 어쨌든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다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다양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원원이 가서 항해를 할 때 예. 고장 탐구라든지 아니면 뭐 설치를 할 수 있게 선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서적을 찾아봐도 그러니까 세일링 요령 뭐 이런 책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엔진 기관에 대해서 그 자세히 설명하고 응급처치 요령 뭐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종류가 많기도 하고 배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얀마 엔진 아니면 볼보거든요. 세일링 요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극히 드물게 뭐 좀 큰 요트들에서 뭐 폭스바겐 엔진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뭐 드문 경우고 그다음에 개인이 소유하면서 뭐 한 팀으로 해가지고 뭐 두세 명이서 소유하면서 세일링하는 요트 수준에서는 볼보 아니면 얀마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이 얀마입니다. 국내에서. 1, 2, 3GL 그다음에 4기통 엔진, HJ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구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엔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 오일이겠죠. 엔진 오일 정도는 다 관리하실 줄 알잖아요. 그죠? 오일 주기적으로 갈고 오일 필터 갈고 그게 다입니다. 오일이 밖으로 새지만 그 다음에 냉각 장치는 뭐냐? 냉각 장치는 두 가지예요. 저기 지금 있는 거는 아마 그 프리덤호에 있는 것도 저거랑 같은 걸 겁니다. 냉각 방식. 간접 냉각이 있고 직접 냉각이 있습니다. 직접 냉각은 뭐냐면 바닷물을 끌어서 엔진 내부를 순환시키고 냉각을 시킨 다음에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직접입니다. 그거는 장점이 뭐냐면 냉각 장치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바닷물 끌어다가 엔진 시키니까 그리고 바로 내보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금속이 부식이 되겠죠. 엔진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배기장치나 이런 금속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은 단점이 있죠.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건 이제 3GM으로 보면은 3GM 그리고 뒤에 30 붙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직접 냉각 방식이에요. 그 뒤에 F가 붙으면 간접 냉각입니다. 간접 냉각이라는 건 뭐냐면 엔진 내부는 자동차처럼 부동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열교환기를 통해서 바닷물을 지나가고 부동액이 순환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서로 열을 교환하는 거죠. 그렇게 냉각이 되는 걸 간접 냉각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엔진이 오래 쓰죠. 부동액은 부식장 방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부동액만 잘 관리해 주시고 대신에 바닷물은 열교환기를 통해서 배기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바닷물 통하는 라인은 부식이 될지언정 엔진 내부는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은 힘을 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연료장치 제가 말씀드렸죠. 연료 탱크부터 시작합니다. 연료 관리의 첫 번째는 연료 탱크예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 안에는 박테리아가 삽니다. 그리고 박테리아가 뭘 만드느냐? 디젤 엔진 오래된 필터 보면은 뜯어보면은 끈적끈적한 검은색 점성 물질이 나와요. 그게 박테리아 덩어리입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어디 걸리느냐? 연료 탱크에서 올라오는 파이프라인에 요만한 철망 모델 필터가 있으면 거기 걸립니다. 거기가 제일 처음입니다. 연료 관리에. 그러니까 그 필터가 있는 연료 탱크다 그러면 그 필터에 걸려가지고 연료가 안 빨리 올라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 한 10년 정도 된 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요트들은 다 거의 20년, 3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연료 탱크가 30년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쌓여가지고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죠. 사실은. 그래서 그건 처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를 뽑아서 망이 있으면 망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아예 안 막히게. 왜냐면 연료 탱크를 드러내갖고 청소하는 건 힘들거든요.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대신에 유수분리기를 보통은 요만한 거 달려있어요. 물만 걸르면 되는 걸. 근데 그걸 대용량으로 키워서 필터가 있는 걸 써서 거기에 그 찌꺼기들이 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필터만 자주 갈아주면 연료 관리에 반은 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고장날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요트에서 고장나는 특징이 있어요. 파워요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일요트들은 연료 호스가 약해져갖고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료 호스를 한 번씩 싹 전체를 다 바꿔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탱크에서 시작해서 유수분리기까지 정비가 됐죠. 유수분리기를 필터를 종종 교환할 거니까 그 다음으로 엔진으로 갑니다. 엔진으로 가면은 이제 거긴 뭐가 달려있느냐? 원래 엔진에 달려있는 요만한 또 유수분리기 필터가 또 있어요. 네, 그것도 필터링을 물이 고이고 하니까 풀러가지고 필터 바꿔주고 물을 빼주고 청소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분사 펌프로 가는 겁니다. 분사 펌프를 통해서 노즐로 가서 엔진 각 시lin더에 분사해주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엔진에 달려있는 필터까지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은 저희가 자가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필터 교환 주기는요? 필터 교환 주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매년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운행 경우에 하나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다. 올해 운행을 뭐 한 번밖에 안 했으면 안 가도 되겠죠. 근데 한 번 확인은 해야 돼요. 그리고 유수분리기가 중요한 게 유수분리기는 보통 밑에가 투명해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해도 연료 탱크 안에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물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세워놨던 배를 다시 시동을 1년 뒤에 걸면 바닥에 쌓여있는 물부터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 걸리느냐? 유수분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기 고여있고 연료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쌓여가지고 유수분리기가 물이 넘쳐나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쌓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저희가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밑에가 투명하게 돼 있는 거죠. 물이 쌓이면 물하고 기름하고는 분리가 되니까 위에 기름하고 밑에 물층하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필터를 갈고 밑에 물을 빼주는 거죠. 물만 빼줘도 됩니다. 급할 때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뭐 필터 갈고 청소하는 게 힘들잖아요. 물만 빼주고 에어백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신호는 유지됩니다. 아무튼 엔진이 돌면은 집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 쉬고 요소 분리기 분하고. 그럼요. 안 가라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받아놓은 데서 엔진이 꺼졌을 때 예. 긴급 조치를 지금 말씀해주신 걸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구매는 그럼요. 할 수 있죠. 멀미만 안 하시면. 불편한 것뿐이지. 네. 멀미만 안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주제로 유튜브 제작하시면 뭐 앞으로 뭐 차차 하겠죠. 근데 촬영 조건이 되게 안 좋아요. 요트들은. 조금만 그 배는 이렇게 딱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엔진이 거의 안 보이는 요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그냥 훤히 보이는 요트들도 있고, 엔진이 심지어는 어떤 배는 저 지난번에 포항 가서 본 요트인데 홀스도 밑에 있어요. 엔진이 저 바닥에 그런 엔진도 있습니다. 그런 엔진들은 신경을 좀 써야죠. 잘못하면 물이 역류해가지고 엔진이 침수가 되니까. 그거 정비하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래서 더 경험이 더 중요하죠. 종류가 많다는 게 엔진의 종류가 많다는 엔진 종류는 똑같은데 설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구조가 다양하다. 예. 그래서 작업 여건도 완전히 천차만별이고 난이도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쉬운 것은 굉장히 쉽고, 근데 쉬운 거는 몇 대 없고요.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요트 구매 조건 중에 하나로서 엔진을 좀 쉽게 좀 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키포인트가 될까요? 구매 요건 중에 하나. 당연합니다. 그게 좀 더 자가 수리가 더 간단하고 편하고. 그렇죠. 일단은 요트에는 아직도 전자제어 엔진을 잘 안 써요. 근데 그건 요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뭐 상용선이나 일반선들, 어선 낚싯배들도 선장님들이 전자제어 엔진을 별로 선호 안 합니다. 왜냐면 고장나면 자기가 손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대리점 불러가지고 진단을 다 찍어보고 고장 원인은 거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계식 엔진, 디젤 엔진들은 엔진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원인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기계식 엔진, 연료를 예를 들면 저 기계식 양마 3GM 엔진은 연료 펌프가 기계식이에요. 그래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펌핑이 되는 그런 방식. 근데 전자제어식은 기계식이 아니에요. 전동 펌프입니다.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서 전동 펌프 고장나면 뭘로 할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진단도 안 됩니다. 그게 도는지 안 도는지도 진단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기계식은 그냥 보기에 직관적이죠. 딱 보면 알 수 있죠. 눌러보면 되니까 연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정비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기계식 엔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솔린을 안 쓰는 이유는 배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휘발성 가스 때문에. 그 다음에 경유는 어디서든지 위험하지 않게 연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은 공회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디젤 엔진을 공회전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근데 가솔린 엔진이 공회전하는 거는 시동이 꺼지지 않는 직전에서 겨우겨우 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공회전을 아무리 시켜도 엔진에 악영향이 없는데, 가솔린 엔진은 공회전을 오래 시키면 오래 시킬수록 엔진 안에 카본만 잔뜩 쌓이고 엔진에는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세일요트의 선박에서는 디젤을 사실 선호하죠. 선박 엔진의 어떤 환경 규제 같은 게 요즘에 있나요? 지금은 일반 레저포트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엔진들에는 있죠. 상용선이나 상선, 여객선, 그다음에 그런 커버보트들 이런 것들에는 그런 환경 규제가 있죠. 검사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신조 엔진을 심지어는 넣을 때도 신조 엔진의 람다가스 측정치를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치가 만약에 측정치를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면 엔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새 엔진. 그래서 그런 거를 여객선에는 달 수가 없고 레저포트에는 달 수 있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생길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들이 너무 오래된 엔진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선주분들의
반발이 심하죠. 왜냐면 그게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엔진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마다 다 분해해가지고 개방 검사를 해요. 근데 그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레저 즐기겠다고 개방 검사는 사실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죠. 개방 검사라는 게 완전히 다 예. 드러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방 검사는 엔진을 드러내서 다 분해를 해서 검사관이 와가지고 각종 기계적인 부분들의 수치를 셉니다. 재서 이거 가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업자가 그걸 다 갈아가지고 엔진 조립해서 다시 얻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군요. 그렇죠. 어렵죠. 상선 정도만 항선, 여객선, 낚싯배, 그러니까 허가된 배들 있죠. 허가가 필요한 배들. 그런 배들에는 개방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엔진을 분해를 해요. 그게 그런 그 여객선들이나 뭐 낚싯배들이나 이런 거에서는 해난 사고를 그 예방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레저보트는 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뭐 자가용 같은 거니까. 버스나 트럭 같은 뭐 이런 거는 영업용이 아닌 목적에. 그렇죠. 그런 차들은 자동차들도 트럭이나 뭐 그 승합차들은 검사 시기가 짧잖아요. 1년에 한 번 검사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승용차는 검사 시기가 길고 이제 선박에서는 더 그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까 분사 펌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분사 펌프 다음부터는 뭐 다른 것도 없나요? 거기서는 연료만 안 세면 뭐 그리고 그거는 그 현장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도는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차피 만약에 노즐이 막혔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엔진 자체의 문제.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메카닉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배우실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런 그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달라고 그러시면은 그 엔진을 뭐 여러 대 갖다 놓고 같은 3J 엔진 갖다 놓고 분해 조립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분사 펌프하고 분사 노즐은 저도 안 합니다. 전문 업체 갖다 주죠. 왜냐면 그 측정 장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주고 거기서 수리를 받아다가 원쪽 보통 엔진을 수리를 하게 돼요. 네, 그럼 엔진 파트까지는 되는데 엔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엔진이 돌면서 예. 끄덕끄덕 쭉 돌려서 이제 프로펠러까지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따로 없나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끝났으니까 그 밑에 감속기가 있습니다. 감속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 뭐 이름이 감속기니까 감속이죠. 엔진이 한 바퀴 돌 때 뒤쪽 프로펠러 축은 몇 바퀴 돌려주느냐. 감속이니까 더 빨리 돌지는 않죠. 보통 늦게 돕니다. 그러니까 감속비가 2대1이다 그러면 엔진 한 바퀴 돌면 요건 반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진 축이 내는 힘을 반 바퀴 돌면은 그만큼 힘은 배가 되고 속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감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떨어지고 힘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토크 토크로서 그러니까 뭐 1단 기어, 2단 기어 넣는 게 그런 거죠. 일단은 감속비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대신 힘은 좋잖아요. 속도는 느리죠. 그런 개념인 거죠. 감속비가. 선박에서 쓰는 거는 1, 2단이 없어요. 그냥 감속비, 단일 감속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프로펠러 피치를 가지고 최종 속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나머지 속도 올리는 건 엔진 RPM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속기가 하는 역할은 감속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이 있잖아요. 전후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는 같은 감속기. 그래서 전후진 해주고, 중립이 있고, 그 다음에 감속을 해주고, 딱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거죠, 감속기. 네, 엔진만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죠? 감속기에서 헛돌아버리면은 배가 안 가죠. 엔진 안 만들어서 그걸. 그러면 이제 엔진은 계속 도니까, 발전기도 계속 도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려야죠. 가지 못하니까. 감속기에서 개인 소유주가 관리해야 될 소유주는 따로 없나요? 오일밖에 없습니다. 오일만. 예. 그럼 거기는 별도의 오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얀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얀마 엔진에는 그냥 엔진오일을 쓰시면 돼요. 원래는 30W의 그 전용 오일이 있어요. 얀마도 감속기. 예. 저게 간자키 일본 그 간자키 미션인가 그럴 겁니다. 브랜드가. 그 전용 오일이 있는데 전 세계 누구도 구글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 누구도 그 전용 오일 안 씁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그냥 엔진 오일을 거기다 같이 넣습니다. 엔진 오일 갈 때. 그게 외국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동호인들 모이는데 거기서 이게 들어보면 거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엔진 오일을 넣고 지금 15년째 쓰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근데 점도는 원래는 30W예요. 근데 보통 제가 저 엔진에다 보내드리는 오일은 점도가 무슨 뭐 5W40 정도 쓰고 아니면 뭐 10W30, 5W30 정도 써도 되거든요. 그 정도 점도를 감속기에 같이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오일은 심하게 안 탑니다, 저는. 기계식. 근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볼보다 그러면은 볼보는 감속기가 있는 게 요트 드라이브가 달린 것들도 있잖아요. 안마도 지금 요트 드라이브 달린 게 들어오기도 하던데 그 드라이브는 엔진 오일이 아니고 기어 오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자기 장비에 오일을 못 쓰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거에 맞춰갖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이브가 뭔가요? 요트 드라이브는 뭐냐면 엔진이 있고 배 바닥을 뚫고 이렇게 드라이브가 나와서 프로펠러 달린 게 있어요. 그냥 직절로 네. 감속기 다음에 샤프트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스턴 드라이브를 배 바닥에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배 바닥을 뚫고 이렇게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프가 달려. 그걸 요트 드라이브라고 해요. 그건 좀 구조가 복잡한 대신에 비싸고 솔직히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배 바닥에 달려있고 스크루로 축으로 빼든가 요트 드라이버든가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줄 걸리면 잠수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구조가 복잡해지면 고장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렇죠.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기도 하고 고장도 자주 나고. 아니면 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뒤쪽 공간을 침실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는 세일요트나 파워보트나 실내 공간을 희생을 해가지고 엔진을 편하게 놓진 않아요. 오히려 엔진룸을 희생을 해갖고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고생이죠. 기어들은 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축을 뒤로 뽑으면 뒤쪽 공간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 아래 공간. 그러면 엔진룸이 길어지죠. 요트 드라이브는 좀 짧아도 됩니다. 아마 그 장점 때문에 쓰는 걸 겁니다. 대부분의 배들이 아까 홀스? 이게 드래프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위에 엔진을 설치해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물이 역류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홀스선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게 홀스선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대부분 만들어요. 그러면은 따로 배관을 신경을 안 써도 물이 역류하진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엔진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발전기예요. 발전기는 진짜 구석탱이에다 밀어 넣습니다. 배 바닥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홀스선 밑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그대로 배기관을 뽑아버리면 물에 담궈가지고 파도 좀만 치고 기우뚱하면 물 역류합니다. 배기관. 그럼 어떻게 빼느냐? 물을 위로 물 라인 나가는 라인만 위로 쭉 올렸다가 쭉 내립니다. 그래갖고 물이 역류 못하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죠. 복잡해지겠죠. 위에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은 선박을 만들 때는 홀스선 위로 엔진이 한 반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게 원칙인데 구조상 안 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배에서 그 배 구조 물이 닿는 면하고 그 샤프트 축이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 구멍 뚫린 그 샤프트 물 닿는 그 부분은 홀스선 아래에 있나요? 위에? 당연히 물속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주 새지 않습니다. 거기 실링 같은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실링은 보통 요즘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뭐냐면 거기다가 보통 그 현장용어로 브리스 바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섬유질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밀어넣고 그거를 꽉 조이는 겁니다. 꾹 밀어넣고 거기다 브리스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윤활 역할을 하는 거죠. 축이 돌아야 되니까 그 베킹을 딱 감싸고 있는 베킹을 이겨내고 돌아야 되니까 윤활 역할을 하면서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V 패킹 갈기가 쉬워요. 통째로 안 갈고 뜯어내고 패킹 3번 끼워넣고 다시 조이면 되고 브리스만 채우면 되니까. 대신에 맨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가 계속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리스를 넣어줘야 돼요. 한번 항해하고 나오면 넣어주고 항해하고 넣어주고. 그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요즘은 그리스 패킹이 테프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안 넣고 그 자체 테프론 그 성분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쓸 수가 있죠.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최근 나오는 방법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예 요 뒤쪽 스톤 튜브하고 이렇게 감싸는 실링이 아예 그냥 통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그냥 고무 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윤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로 합니다. 어디서 물을 끌어오느냐? 엔진에서 나가는 배출구에서 냉각수 나가는 배출구에서 호스를 하나 끌어와서 거기다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펌프가 있잖아요. 냉각 펌프가. 바닷물을 끌어온 게 거기로 강제로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무가 닳지 않고 윤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밖으로 나가는 거고 출가. 근데 올해는 못 쓰죠. 어차피 닳긴 다르니까. 그러면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걸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스턴튜브에 같이 꽂히는데 요 가운데 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용으로 리데나라고 그러죠. 오일실. 그 오일실만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 뜯어내고 그 실링만 바꿔 끼우면 돼요. 그리고 항해 중에, 장거리 항해 중에 만약에 물이 셀 거를 대비해서 이 앞에다가 축 가운데다가 실을 새 거를 하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축을 앞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헝 거 빼고 뒷볼을 잘라버리고 새 걸 갖다 끼우고 다시 조립하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방식. 다 장단이 있는데 아무튼 관리는 조금 하셔야죠. 요 앞에 있는 벨라도나도 요번에 올려가지고 그 실을 바꿨습니다. 네, 한번 바꾸면 올해는 씁니다. 올해는 쓰는데 그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벨라도나를 뭘 바꿨다고요? 그 뒤에 그 튜브 그 샤프트 실. 그 PSS? 네, 샤프트 실을 바꿨습니다. 그건 배 안 올리고도 올려야 그거는 되는구나. 축을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 거. 축이 안 빠지면 못 바꾸니까. 네, 그 맨 마지막에 그 오일실 타입은 오일실을 축 빼기 싫으면 한 2개쯤 묶어놔도 되죠. 그러면 바꿔 끼고 헝만 잘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스크루죠. 스크루 관리는 사실은 청소해주고 칠해주고 아노드, 징크 관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크는 사실은 스테인레스 축이고 추진축이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거잖아요. 동으로 된 스크루이기 때문에 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 동으로 된 스크루도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요번에 벨라도나 올렸을 때 그 스크류가 겉모양은 멀쩡한데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부서져가지고 스크류를 제작했어요. 새로. 그러니까 부식이 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스폰지처럼 그 가운데가 부식이 돼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금속이라는 것 자체. 그래서 샤프트는 그래도 스테인레스니까 좀 나은데 스크류는 그런 식으로 부식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징크를 달아 놓는 거죠. 쭉 가운데다.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류까지도 보호가 됩니다. 부식이. 징크라는 뭐 기능은 어떤? 징크의 기능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뭐 전기적으로 뭐 마이너스 전하가 뺏기는 과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게 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마존 강이 제 앞에 있고 제가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아마존에 가면 피라냐가 살잖아요. 사람을 막 물어뜯고. 근데 피라냐가 고기 덩어리를 돼지고기 덩어리를 저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기 덩어리를 제 몸에다 붙이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돼지고기가 다 뜯어먹히기 전까지는 제 몸은 안전한 거예요. 그 돼지고기 덩어리가 징크입니다. 징크가 붙어있는 한, 부식이 돼갖고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보호해야 되는 본체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부식이 안 되고. 먼저 부식되는 거죠. 빨리 부식되게끔. 그래서 안에 거는 그 보호되게끔 해주는. 그래서 그렇죠. 부식되면 얘만 갈아주면. 그렇죠. 부식된 것만 갈아주면 또 다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징크라는 게 지금 폼ula 쪽에 축 가운데 달려 있잖아요. 축 가운데 동그랗게. 그게 징크입니다.
징크가 보호해주는 거리가 그 프로펠러랑 그 부분만이야? 아니면 그냥 바닥? 목에 달려 있으면 그거랑 전기적으로 연결된 데는 다 보호가 됩니다. 심지어는 전기선으로 쭉 연결해 놓으면 그것도 보호가 돼요. 왜냐면 전기적인 과정이거든요. 축을 부식이라는 거. 엔진까지도 다 범위가 그렇죠. 되는 엔진까지도 범위가 되죠. 전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 이게 뭐 코팅처럼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고라고 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걸 새 걸로 달아놓으면 이쁘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물에 담갔다가 뭔 일이 있어 한 달 뒤에 올렸는데 막 사가 있고 막 부식돼 있으면 이거 단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정상입니다. 그게 안 사고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노드라고 해요. 원래는 징크라고 안 하고. 징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바다에서 아연을 징크라고 하거든요. 아연 재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현장용어로 징크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아노드입니다. 에노드라고도 하고.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노드는 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아연은 바닷물 전용입니다. 소금물에서. 알루미늄은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다 쓸 수 있는 거고, 마그네슘은 민물에서 났습니다. 그거는 성분이 다르고 뭐 피막이 형성이 돼서 부식이 안 되고 뭐 그런 그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아실 필요 없고 골라서 쓰시라는 거. 징크가 제일 오래 가고요. 알루미늄은 부식이 잘 되는 대신에 부식이 좀 빠르고, 마그네슘은 어차피 뭐 호수에서 항해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씁니다. 징크 종류가 알루미늄이랑 마그네슘. 아연. 보통은 아연을 많이 써요. 바다는. 따개비를 안 쓰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건 대박이네. 현명하게. 아니 징크 이런 것처럼 이게 안 먹는 걸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 있긴 있어요. 배 바닥으로 미세하게 전류를 이렇게 쫙 흘려보내는. 근데 아이의 그거는 입장에는 짜릿짜릿.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어떨 때 쓰냐면은 대형 상선 철선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전류를. 네, 다 비싸요. 마린용품은 다 비쌉니다. 싼 게 없어요. 따개비 천적을. 그러면 개가 붙어있어. 개가 안 나가겠지. 성민이 형님이 아무거나 성민이 들어가서 다 땄다니까. 성민이 형 얼굴을 붙여놔. 자,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기 실전으로 갑시다. 네, 이론보다 실전이 더 중요한. 밖에 나가서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쉬시고. 10분만 쉬지. 예. 밖에서 뵙겠습니다.